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플랫폼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 사태로 해외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으로 창사 이래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을 앞세워서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이 네이버 카카오가 새로운 경쟁력이나 혁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업계 양대 산맥으로 꼽혀온 네이버와 카카오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일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 그리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잘 나가던 대표적인 IT 기업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이 처한 상황이 이제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비교해 볼 만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같이 묶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카카오의 상황일 텐데요. 먼저 김용진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이제 그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에 이르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교수님. 네. 뭐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최악의 일이 터졌죠. 그동안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 고가 매입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는 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직접 연관된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이 작년 2월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이브가 제시한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가격이죠. 12만 원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시세를 조종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원아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4일 동안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553차례에 걸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의 장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 기간이었는데 장내 가격이 13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라는 거는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장내에서 샀다는 건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장내에서 가격이 13만 원이었기 때문에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의 장외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는 주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매수 의도, 장내 매수기 때문에 매수 의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김 위원장이 구속됐으니까 카카오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잖아요, 김 위원장이. 그렇죠. 그럼 이런 시세 조정 기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장내 매수기 때문에 장내 매수가 그 시세 조정을 할 의도로 했던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집을 했던 거냐.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김범수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 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 위원장이 구속을 부른 SM엔터 인수가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왜 SM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죠? 사실은 이제 김범수 의장이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더군다나 다양한 서비스 사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내수 기업이다. 네. 뭐 이런 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김범수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외 진출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비욘드 코리아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네. 2022년에 20% 정도 되던 해외 매출을 2025년까지 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만듭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2천억 투자를 받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이 사우디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투자청의 경우는 야 그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IPO 해라. 네, 기업 공개를 해라. 네. 이제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 겁니다. 뭐 웹툰 이외에는 네. 뭐 연예인 매니지먼트라든지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전혀 실적이 없어서 2021년부터 사실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카카오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SM은 해외 매출이 되게 많고 네. 자산도 1조 원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많이 갖고 그렇죠. 있고요. 지적재산권도 갖고 있고 해서 해외 매출도 많고 해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IPO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네. 그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카카오의 경우.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이 이정현 학장님 모순적이게도 뭐 카카오스러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카카오를 창업했을 때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김범수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이제 모든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맡기는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봉건제적 영주 경영 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건제적 영주 경영 체제라는 것은 이제 전체 영주들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일본에서는 이제 쇼군 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제 황제가 있는 거 이런 어쨌든 이제 전국 시대에 주로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방식입니다만 이제 봉건제적 방식이죠. 거기서는 영주가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지를 통치하는 네. 이런 구조를 가진 그게 이제 카카오의 경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은 전체의 어떤 경영자들을 조율하고 네.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 경영자들이 알아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런 영주식 경영체제에서 강력한 동기로 나왔던 게 뭐냐면 상장 IPO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IPO라는 것은 단기간에 IPO를 하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IPO를 위해서 이제 질주하게 되는 모든 계열사가 IPO를 위해 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는 방식이 M&A입니다. 네. 인수합병. 그래서 지금 카카오 계열사가 147개라는 게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런 구조로 간다. 이게 이제 제어 가능할 때는 김범수 위원장이 제어 가능할 때는 범위 내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그래서 정말 10여 년 만에 카카오가 100조, 자산가치 100조가 됐거든요. 네.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제어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네. 결국에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버리는 거죠. 더구나 네, 이제 네. 상장이라는 이해관계가 자기 이용에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IPO 상장을 위해서 치닫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모럴 해제도도 발생하는 거고 네. 이런 구조가 돼버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봉건제적 영주 경영 체제를 양날의 검,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열사가 아까 147개라고 그러셨나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 147개. 147개요. 네. 네. 근데 계열사를 보면 사실은 줄어가지고 네. 금년 말에는 129개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네, 137개였고. 근데 뭐 택시 호출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골프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이제 기치로 내세웠던 어떤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재벌식의 문어발식의 확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학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네, 교수님. 네. 그리고 그 정말 상장을 계속해왔잖아요. 2020년 9월에는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해서 지금 상장된 게 계열사 중 상장사가 몇 개죠? 한 9개, 10개 되나요? 그렇죠. 한 10개쯤 될 겁니다. 아마 상장사는. 네. 이게 결국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게 위기의 한
그 네네. 단초를 사실 제공한 뭐 가장 문어발식 중요한 확장이라기보다는 네. 여기가 이제 심각한 게 이게 지배 구조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 회사의 지배 구조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개별 회사 지배 구조라는 거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아, 각각의 계열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맨 위에 영주가 있고 다른 영주가 이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영주가 자기 영토를 봉토를 지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영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영주 내에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도와주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카카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이제 서비스만 인수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위에 얹고 그 독점적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네. 서비스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목 시장, 뭐 배달 대행, 미용실 예약 이런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어떤 서비스 복제만 하고 플랫폼 네. 위에다 서비스 복제만 하고 중개료만 챙기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는 네. 경산의 발전을 저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네. 거기다 문제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되게 낮아요. 맞아요. 네. 지배구조도 안 좋으니까 예. 경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계열사 숫자는 많은데 영업 적자인 회사가 62개 정도 되고요. 네.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회사가 42개예요. 아. 한 사람이 14개 회사 이사를 맡아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이건 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아까 그 미정현 학자님께서 모럴 해저드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영진들은 뭐 심지어 상장 한 달 만에 대규모 주식을 매각해서 뭐 먹튀 논란을 불러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그러니까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8명이 네. 한꺼번에 카카오페이 주식 이제 900억 원어치를 매각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불법이냐 하면 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 직후에 경영진이 주식을 매각해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매각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시그널처럼 알리는 역할을 그렇게 하거든요.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카카오 그룹에 투자한 투자자들 황당한 거죠. 자기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를 했는데 네. 경영진은 정리하고 이렇게 현금을 챙긴다. 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었고 네. 그다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이제 대표이사를 했던 남궁훈 대표라는 이제 분이 네, 있었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카카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네. 퇴임하면서 또 94억 원어치를 맞아요. 챙겨서 스톡옵션 기억납니다. 챙겨서 나가서 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봉건제적 영주 경영 방식의 이게 한계로 똑같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이 부하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 방식이 분권형이라는 게 너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네. 성과를 공유하세요 했는데 네. 그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이 업무 지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스톡옵션은 팔지 마세요. 네.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모럴 해저드가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 특히 거기에 이제 IPO 상장까지 결합이 되니까 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이제 되었다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혁신 부족에서 이런 자본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카카오에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무적 성과에 이제 그 매달리게 되고 IPO라든가 스톡옵션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상장시키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먹튀 어떤 모럴 해저드까지 겹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그 따가운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IT 회사가 아닌 투자 회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그 점유율이 미미해진 포털 다음의 이 추락 이것도 역시 카카오에는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얘기 잠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미정현 학장? 이 전체 점유율을 보면 지금 현재 1.5% 그러니까 1.55%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포털 검색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네이버가 한 40.5%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대략 한 40.5~6%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네. 한 3~4% 정도. 거기에 이제 결국은 2위도 아니고 양대의 독과점적인 어떤 검색 엔진에 눌려가지고 네. 1.5%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비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네. 여러 차례 이제 사실은 이제 김범수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예를 들면 뭐 다음을 분사했다가 뭐 네. 붙였다 합쳤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현재 특히 이제 AI 혁명에 있어서 결국에는 카카오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빙에다가 AI를 붙이는 네, 네. 이런 노력을 그나마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네. 향후에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합니다만은 카카오는 그런 카드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이라는 자체가 계속 이제 점유율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014년인가 그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환기 있어서 다음이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AI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이 포털업계가 또 다른 전환기를 맞았는데 지금 학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좀 대응을 많이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에 엄청난 그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투자를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혁신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교수님.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의 이 추락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요. 본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M&A가 과연 나쁜 것이냐는 차원인데. 네, 네. 카카오는 그동안 이 국내에서 효율화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플랫폼에 올려서 고객 편의성도 높이고 산업 효율화하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M&A를 하는데 많이 했는데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M&A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들의 성장 방식, 지금의 성장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방향성과 효율성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이 됐건 구글이 됐건 여기는 자기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를 엄청나게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와 그다음에 로봇 기술을 네, 확대하는 네. 그리고 컴퓨팅 기술을 확대하는 이쪽으로 좀 M&A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카카오는 서비스 평행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만 초점을 뒀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카카오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우리 지배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내 기업 전부 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쪼개기 상장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 그러는데 물적 분할을 해놓고 상장을 해요. 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네. 똑같은 이게 지금 인수해놓고 키워서 상장하고 인수해서 키워서 상장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기심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카카오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네. 측면이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별 회사별로 경쟁력이 있도록 갈 수 있게 만들었더라면 네. 지금의 사태는 안 왔을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위기를 맞은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과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그 일본 총무성에서 라인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소프트뱅크도 네이버의 그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당분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눈에 띄던데요. 그렇다면 일단 라인 사태는 이대로 일단락이 된 걸까요? 잠시 소강 상태인 건가요? 네. 잠시 소강 상태라고 봐야죠. 네. 일본 총무성이 이제 우리 발표는 철회했다.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철회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회했다는데 총무성의 정확한 워딩은 너네들이 낸 계획이 충분한다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그 7월 10일 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를 하고 그 정도면 철회한 걸로 봐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워낙 이제 이 사태 때문에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지금 기시다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한일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 업적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요거를 철회를 한 걸로 하자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저는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라인야오 이사회에 네이버 쪽 인사가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완전히 원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빠지고 일본 측 인사들로 다 구성이 됐어요. 결국은 일본이 다 장악을 했다. 회사를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잠시 스탑을 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라인야오라는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고 AI 시대가 오면서 이 데이터의 필요성, 사용자 데이터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IT 산업 발전에 대한 어떤 의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라인야오의 경영권 확보는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일본 우익 정부 인사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익이 일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 그 라인야오 사태 이 발단은 이제 애초에 네이버의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벌어졌잖아요, 이정현 학장님. 그때를 좀 돌이켜 보면 그 일본 총무성까지 이제 나서서 결국은 라인 지분 내각을 요구하게 된 건데 좀 복귀를 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던 건지? 처음에 네이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이게 라인하고 야후하고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결국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자회사에 결국에는 이제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가 61만 건인가요? 이게 유출이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처음에 터뜨렸던 게 상당히 이제 친한적인 그러니까 리버럴한 논조라고 불리는 아사히 신문입니다. 참 그게 묘합니다. 아사히 신문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신문이 이번에 라인 사태에서 네이버를 공격하는 어떤 천병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 어떤 사태를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도 국익이란 관점에서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모두가 지금 결집해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사실 이제 중국에 위탁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가 이런 그 라인 그 서버에 개인정보 접근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그 전에 또 나왔고요. 맞아요. 이런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 정부가 총무성이 나서서 개인정보에 대한 즉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막을 수 있는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2차는 아예 그럼 그 라인야후에 그럼 주주를 바꿔버리겠다. 실제로 바꿔라라고 이제 행정 지도를 하는 어떤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분관계 변경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소프트뱅크에 그 지분을 인수해라라고 했고 소프트뱅크는 잘 알겠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이런 서로 박자를 맞추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이버가 완전히 포위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총무성이 일본 총무성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 내에서도 총무성이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상당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결국에는 네이버가 아마 밀려나갈 수 있는데 이걸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총무성의 행위는
결국에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밀어내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일본 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행동 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이런 총무성이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일본 경제하고 국민생활 전반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돼버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구조화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기업의 밑에 놓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지배하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한 10명 중 8명이 이 이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이 또 그 어디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건데 마침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럼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을 압박하면서 이제 라인 야후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일 양국 간 AI 그 데이터 시장에서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지금 당장 일본은 사실은 전략이 이겁니다. AI 관련해서는 이외 데이터 센터들을 일본에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AI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협력을 합니다. 네. 한국하고 협력 안 하죠. 그리고 플랫폼을 갖고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플랫폼을 갖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 그리고 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일본이 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구도를 만들고 싶지 일본과 한국의 협력관계 구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일본 입장에. 지금 이제 그런 게 일본 정부의 대체적인 전략적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네이버의 입장은 글쎄 아까 가만 놔두면 저절로 밀려날 거라는 표현을 미정현 학자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행하게도요. 네. 네이버가 합작을 소프트웨어하고 합작을 결정한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진 대표가 당시 했을 때인가요? 누가 이해진 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라인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소프트뱅크나 손 마사요시와 같은 그런 경영자나 기업들과 신뢰할 수 있는가 이슈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신뢰성은 어떤 이슈하고 맞물리냐면 향후에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근데 사실은 소프트뱅크나 손 마사요시는 그 이전에도 한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신뢰에 있어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합작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냐면 손 마사요시가 경영 쪽은 우리가 일본을 잘하니까 우리가 맡겠다라고 해서 그럼 기술은 네이버가 맡아라 이런 네.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라인을. 근데 경영을 맡다는 건 뭐냐면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 등등 지배 구조를 소프트뱅크의 의도대로 가져가겠다는 네. 의사였고 실제로 그게 전체적인 지배 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야후의 모 회사인 A홀딩스의 구조가 2대 3으로 결국에는 3명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라인야후도 3대 4로 4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새 게임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 상태에서 이미 네이버는 경영에 있어서의 권한과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총무성 개입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미 불씨앗은 잉태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네. 라인하고 야후가 합병을 결정한 그 타이밍부터 이미 시한폭탄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네이버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보면 안일하게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내린 결정이 결국 화근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중요할 텐데 당장은 아니지만 네이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이버는 네. 현재는 일단 지분 매각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저는 이번에 전적으로 그나마 라인야후 문제에서 지분 매각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불꽃은 꺼진 불은 일단은 이제 내재화됐지만 여전히
매각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현재 어떤 지배구조가 여전히 소프트뱅크와 손 마사요시가 유리한 상태에서는 계속 네이버를 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현재 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가격 협상을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데 결국 네이버는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대로 네이버가 가지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다시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지분을 또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뱅크에 충분하게 자기가 할 말 그리고 자기가 제시한 가격을 고수할 그럴 어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비즈니스 원칙에 입각해서 네. 양자의 합병의 원칙에 입각해서 라인야후의 경영을 생각할 타이밍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른 네, 솔루션으로 김용진 보면 교수님. 네이버는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비싼 가격에 팔아요. 네. 라인야후를. 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플랫폼을 사는 겁니다. 네. 그게 그런 생각을 네이버가 진작부터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절대적인 툴이거든요. 네. 지금 해외 글로벌 사업은 거의 전부 다 이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라인야후가 우리가 그냥 뭐 메신저냐 이게 아니고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뭐 금융, 게임도 뭐 있고 콘텐츠 페이먼트도 사업. 있고 금융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여갖고 있는데 그거 포기할 거냐? 네. 그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거는 떼주더라도 아시아 거는 자기 가져오겠다라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그건 일본에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예 이거를 팔고 네. 어차피 썬큰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매몰됐죠. 죽은 거 매몰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돈을 갖고 오히려 차라리 다른 투자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아니요, 네, 우리가 뭐 많은 카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어쨌든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결국에는 현재 라인야후를 좀 지켜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사퇴 후 과정에서 네이버가 보여줬던 모습은 대단히 이제 무기력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리더십이라는 게 전혀 안 보이는 네. 이런 기업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에 만약에 진짜 라인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태국 라인, 지금 대만 라인 이게 세 국가의 지배적 주력 플랫폼입니다만 네. 마치 만일 일본의 라인과 더불어서 세 개를 다 뺏겨버린다면 결국에는 네이버는 원점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동남아하고 일본의 라인을 좀 분리해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교섭력, 즉 바게닝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아주 심각 바게닝 파워로 이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렸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어떤 소프트뱅크하고 협상도 없고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네이버가 그 본업인 검색 서비스 부분에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학장님?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볼 때도 일부 데이터에서는 구글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자신을 볼 때도 저는 최근에 네이버보다 구글을 쓰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 그냥, 요새 네. 젊은 세대들은 네. 유튜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네. 네이버가 기존에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의 서치라고 하는 포탈 기능이 네.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네이버가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제가 학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네, 그 네. 문제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 이슈도 있는데 유튜브 검색도 있는데 또 하나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냐면 검색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 UI 구조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글 검색을 먼저 들어간다는 저는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검색 결과를 똑같이 비교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최근 몇 년간의 네이버의 검색 품질이 떨어진 거 분명하다고 제 스스로 느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제 특징들을 발견하냐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이전에 챗GPT 검색을 먼저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챗GPT에 물어보고. 네. 다만 챗GPT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그 녀석이 만들어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에 대해서 뭐 평균 그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해줘라고 하면 계산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 네,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검색으로서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챗GPT 즉 AI 기반의 검색까지 향후에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은 뭐 빙이 AI 기반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시장 점유율 변화는 이제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네. 향후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네이버의 검색 자체가 정말 유튜브 검색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챗GPT도 검색이 들어오고 빙도 들어오고 네. 또 한 번에 잘못하면 춘추전국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가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AI 분야에서 또 수익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도 잠깐 짚어주신다면요. 네. 김영준 교수님. 사실 네이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검색 시장 자체가 네이버 AI 베이스로 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냥 여기는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 베이스보다는 LLM, 네. 검색 스페시픽한 AI를 개발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네. 지금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는 약 1조 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초고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네, 네. 사실 근데 초고대 언어 모델은 기본 10조, 20조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네이버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고. 구글 MS하고는 다르죠. 그런 빅테크들하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게임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생성의 AI를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아까 말씀하셨지만 1분기 매출액이 1,17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미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1년에 한 7천억 정도 AI 하드웨어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 정도 성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뭐 20%대 깨졌고 이미 이제 23년에 15.4%로 내려갔고 이렇게 되면 더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이제 서치를 중심으로 한 AI 인공지능을 개발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여기는 전부 다 B2C 비즈니스만 하고 있지 B2B 비즈니스는 안 하는데요. 네. 사실은 시장은 B2B 비즈니스가 훨씬 큽니다. 네. AI가 적용이 돼야 되는 분야도 B2B가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특화된 시장과 정확하게 표적화된 시장들을 좀 갖고 네. 목적을 갖고 뭔가를 개발을 해야지. 네. 이거 우리도 LLM 기반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 이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지 않습니까? 얘를 통해서 구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어떤 주권, AI 주권을 갖겠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가겠다. 이 방향은 지금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학장님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네이버의 전략으로 볼 때는 별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의 주도적으로 공세적으로 선택한 전략이라기보다도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AI 기업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특히 엔진단에서 네, 네. 챗GPT도 그렇고 워낙 이제 라마도 그렇고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수세적 관점에서 뭐 소버린 AI라는 이 개념도 뭐 아주 이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이런 예쁜 이름을 지어갖고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굉장히 기업들이 저는 정말 여기들 이런 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사람 헷갈리게 하는 뭔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영어권 국가라든가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를 쓰는 국가가 확실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라는 개념은 뭐 주권 AI 이런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거든요. 지역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네이버가 썼던 전략, 검색 엔진을 썼던 전략을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야후에 대항해서 하는 게 결국에는 한국에 맞는 DB를 구축해서 그게 이제 지식인 뭐 이런 검색 모델이 지식인 모델이거든요. 네. 질의응답하고 이런 걸 구축해서 결국은 한국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걸 기반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라는 건데 반대로 로컬라이제이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해외로 더욱더 못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AI에 있어서의 투자라든지 준비가 늦은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브린 AI는 네.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검색 모델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돼요. 네. 근데 이 거대 AI는 네. 번역을 다 해버렸잖아요. 네, 네. 무슨 수로 그거를 소브린을 지키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안 되고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할루시네이션. 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막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거짓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적혜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야말로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적화 모델들. 네. 이거를 AI로 가져가는 게 경쟁은 훨씬 더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카카오 네이버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정연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 그리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잠시 짚어봤는데요. 이제 상황은 물론 다르고 또 위기의 원인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IT 기업의 특성상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비슷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두 기업의 위기 원인으로 보면 크게 네.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략적 방향성 부재, 네. 지배구조 복잡성, 네. 상업적 의존성, 네. 그리고 B2B 시장 취약성 이렇게 아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위정현 학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창업자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요. 네. 조직 구조가 창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범수 위원장은 이제 자율 경영을 표방하는 영주식 경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철저하게 시스템화된 하나의 구조,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각자의 경쟁 구조, 네.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기업 간 경쟁을 하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고 하나의 자기 영역을 명확하게 가진 시스템화된 자기 영역을 개척해가는 구조 이렇게. 근데 두 개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공통적인 한계는 글로벌화가 안 된다는 점. 네. 뼈 아픈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이 주가입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뛰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4분의 1 토막인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이버도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그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걸 보여주지 않는 한 시장에서 맞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를 거라는 기대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어떻게 그러면 경쟁력을 가져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일단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만한 자산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인재 확보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뭐 그 부분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다 동일한데, 네, 우리는 이 위험 자본, 즉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규모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지간한 투자를 받으려면 글로벌화가 돼 있어야 하고, 네, 글로벌화의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결국 네트워크를 끌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인력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 되게 폐쇄적이에요. 네, 한국 안에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화를 하겠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을 내보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만 하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 우리 CEO도 네,
미국이나 뭐 인도에서 똑똑한 애들 데려다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바꾸자고 해서 체질을. 네. 그리고 투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기업 성장은 과거에는 기술 혁신, 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 혁신을 하려면 정말 똑똑한 인재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마인드를 열어놓고 보자. 네. 왜 자꾸 국내에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네. 적극적으로 개별 회사.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배구조인데 네. 쪼개기 상장하지 말아라 제발. 네. 아예 카카오 지주회사 만들고 하나만 상장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업회사니까 네. 여기 사업이 좋아지면 이 회사 주가 올라갈 거고 돈 모아서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글로벌 기업들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구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좀 경영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과 지배구조 이걸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두 회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글로벌 AI, 그 디지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좀 초조해지는데, 그 이제 글로벌 디지털 주도권 경쟁이라는 게 기업에게만 완전히 맡기고 너희들 잘해라 그렇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다른 맞습니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주도권 쟁취하고자 정부까지 발벗고 나서고 그런 모양새인데 정부 역할 크지 않겠습니까? IT 플랫폼을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는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께서 이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학장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등치가 작고 아직은 뭐라고 하나요 좀 그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 약한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을 못 갔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독과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이버가 부동산 DB에서 철수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네. 시장에 우후죽순격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그렇죠. 뭐 직방 이런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네. 이게 플랫폼에 독과점적 힘이 미치지 않는 데는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본 그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개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치적 의도만 제거한다면 네. 된다면 저는 일정하게 독과점적인 그런 힘을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을 빨리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한 케이스도 사실은 그 계열사 측에서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잘 모릅니다만 일본의 웹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피코마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웹툰 시장 1위 플랫폼입니다. 라인도 마찬가지죠. 라인 망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만화. 라인 만화. 네, 이제 일본어 네, 네.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혁신이란 이름에 걸맞게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국내에서 플랫폼 이제 규제법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는 유럽은 이미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미국 또한 이제 반독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다라고 네, 봐야 합니다. 네. 플랫폼 기업들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할 것인가. 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R&D를 더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꾸 얹고 네. 독점적 파워를 활용을 하는 쪽에만 초점을 두면 절대 네. 기술 혁신은 안 일어나고요. 네. 기술 혁신 없으면 당연히 성장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얼마 전에 이제 클레이튼하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합하는 역할을 딜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라고 네. 하는 것들 조금 더 글로벌하게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야 이 두 기업이 네.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IT 빅테크 기업으로서 좀 더 건실하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 기존의 성장 어떤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그 AI 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것만이 두 기업이 살아나갈 그렇죠. 그런 방법이 아닌가,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